우리 청각장애, 농아에 있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빛이 없다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이 빛이 없는 세상에 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세상과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 사회에서 살아갈까요? 제가 오늘 그것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늘 문자, 글로 앞에 또 많은 강사님들이 그림도 나타내고 또 글을 말을 잘 못하실 경우는 글로, 노래로 표현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글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사실 육점으로 이루어진 점자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각장애라는 분은 전혀 다 이런 점자를 사용하느냐, 아니 전혀 빛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는 전맹, 빛도 못 느끼는 그런 시각장애인보다는 일부 시각의 손상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빛도 전혀 못 느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전맹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시각장애인들은 사실 전체적인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또 많지 않은 소수이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은 빛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점자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점자라는 것은 6점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6점이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 류 브레이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6개, 이 아래에서 포인트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 6점 1, 2, 3, 4, 5, 6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1점에 표현되어 있는 점 하나를 찍은 것이 한글이냐, 영어냐 또는 일본어냐에 따라서 그 표현하고 있는 게 틀린 거죠. 한글이 기억일 수 있고 영어는 예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달립니다. 그래서 한글과 영어는 혼잡돼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영어가 시작한다는 부호를 넣어줘요. 그래야만 돼요. 예를 우리가 막 가다가 뭐 영어로 중간에 러브라는 말 넣어준다면 러브 앞에다가 여기서부터 영어로 시작합니다는 부호를 넣어주고 끝나면 끝났다고 하고 그래야 영어가 끝나고 있는데 한글이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한글이지만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한글 경우에 특히 한글이는 굉장히 우수한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가장 힘든 문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나 알파벳이나 히라가나는 1:1 대응인데 우리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 이게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림 아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풀어쓰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희응은 이게 희응이고요. 그 다음이 니은 받침, 아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역, 우, 그 다음 기역 받침 5칸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풀어쓰기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부피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면 지금 꿈꾸는 삶의 절망은 없다는 책 한 권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점자책으로 4권이 나왔는데 한 권은 두께가 5cm예요. 이 예를 보면 토지, 박경윤 씨 유명하시죠? 토지가 얼마큼 될까요? 맞습니다. 100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방면 다 체제해버린 거죠. 내가 그걸 다 소장하겠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 한국점자도서관에 점자책이 3만 권이 있거든요. 3만 권을 차지하는데 모빌랩, 전부 폐가제록이었는데 모빌랩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40평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공도서관이 생각하고 있는 3만 권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과 굉장히 차이가 많죠. 굉장히 부피를 많이 차지합니다. 네, 오늘 점자 시험을 보고 오신 분도 계시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혹시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점자라는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다 점자를 알고 오셨네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점자를 읽을 줄 알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시각장애이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점자라는 것을 늘 봐왔고 제가 점자를 배운 게 사실은 거의 중학교 1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점자를 처음 배울 때는 얼마나 그게 신기한지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 너무 신기해서 막 외우시다가 시기가 지나면 공부 안 하죠. 근데 사실 저도 점자를 배울 때 너무나 신기해서 길에 가면 간판이 다 점자로 이게 바뀌어서 연상이 되고요. 꿈속에서까지 점자를 다 봤어요, 제가. 그럴 정도로 점자가 재밌고 그랬는데 사실 점자는 배우기는 쉽지만 읽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중도 실명하시는 분들이 점자를 읽는 데까지 배우는 건 금방 배워도 읽기까지는 짧아도 3개월, 아니면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실명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점자를 배우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만나보신 분들 중에 혹여라도 점자 아시냐고 점자 모릅니다. 배우다 포기했습니다라는 분들 가끔 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를 배우신 분들, 점자를 그럼 이렇게 배우기 힘들잖아요. 힘들면도 어쨌든 끈기를 가지고 배우신 분들의 그 기쁨과 희열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중도 실명하신 분 중에 점자를 배우신 분들은 전화를 걸어서 아주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빛이 없는 깜깜절벽한 어떤 그런 어두운 공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느끼는 건 뭘까요? 네? 네, 무서움.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나요? 깜깜한 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느끼는 게 무서움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공간만 생각하면 안전한 것 때문에 무섭다는 생각은 없는데 다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명하신 분들이 제일 첫 번째 느끼는 게 나는 내 인생 이제 끝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의 치과하기를 몇 년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위분들이나 가족분들의 권유를 받아서 점자를 배우게 되면 점자를 배우는 순간 그분의 삶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나는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거기서 희망을 보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자를 읽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기쁨과 희열이 있는지 잠자는 것도 있고 식음을 전폐하고 책 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 실명하신 분 중에 몇 번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담당 사수한테 책을 계속 빌려달라고 하는데 사실 규정이 있다 보니까 안 빌려주잖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요. 꼭 관장님을 바꿔달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중도 실명에서 이제 점자를 배웠는데 정말 책 읽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내가 얼마나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매일 책을 보내주십시오. 보시던 바와 같이 책이 이렇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보내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매일 책이 가야만 읽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점자가. 여러분들 책 한 권 하룻밤만이면 다 읽으시죠. 어떤 분들 속독하시면 2-3시간 읽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책을 보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점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지만 점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점자를 이렇게 눈으로 읽어요. 손으로는 저는 30년 이상을 점자를 사용했지만 손으로는 못 읽는데 어쨌든 제가 점자를 사용하느라고 제가 드리는 명함이 저는 이제 점자 명함을 드리면 오늘도 아까 제가 점자 명함을 드리니까 역시나 라는 반응이 오세요. 대부분이 점자 동상 계신 분이니까 당연히 점자 명함을 갖고 다닌다. 근데 제가 아시는 지인을 제가 점자 명함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그 후에 만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점자 명함을 건넸더니 이런 명함을 들고 다니면 대단해 보인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어깨를 쓱 하셨다고 하시는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명함을 딱 봤더니 이렇게 쓰시던 명함을 주시니까 딴 새 명함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되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도 점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점자를 알고 오셨으면 제가 기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들, 여러분들 헬렌 켈러 너무 잘 아시죠? 헬렌 켈러는 어떻게 소통을 하셨죠? 뭔가 손으로 소통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바로 이런 형태로 물론 앞에서 보여주셨던 수화, 손끝과 손끝을 대고서 수화를 해서 지금 이 수화하시는 분 손끝에 서로 대고 하는 촉수화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직점자라고 해서 서로 마주 앉아서 손등에다 대고 6점을 찍어줍니다. 오른손 왼손.
그걸 통해서 의사소통합니다.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점자 없이는 이 사람은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지점자라는 걸 사용하고요. 정말 어떤 문자라는 것,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은 텔레비 뉴스도 많이 들어요. 보지는 못하지만 듣습니다. 또 영화도 화면 해설이라고 그 여러 가지 장면을 화면으로 해설 넣어주는 것을 통해서 영화 감상도 합니다. 그런데 시청각장애인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점자가 필요한데요. 자, 우리 그 청각장애인 분들 중에도 오해를 많이 살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런 시청각장애인들이 오해를 많이 산다고 해요. 무슨 얘기로 에피소드인데 일본의 시청각장애인,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들이 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사회적인 재반 여건이 있지 않아서. 근데 일본은 도쿄대에 교수로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여성 자원봉사자분과 한번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면서 계속 즐거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저한테 이 지점적인 듣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두 남녀가 계속 손등에다 뭔가 막 손등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어떤 옆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내리시면서 딱 하시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그만 좀 하지. 애정 표현을 느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남자분들 둘이 하면 어떨까요? 동성연애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또 식당에서 남성분 두 분이서 막 그거를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 말은 없이 계속 손등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테이블에 젊은이들이 스떡스떡거리는데 저 사람들 뭐지? 저 여기서 새로 나온 뮤직보스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뭐 일본이 애니메이션이 유명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나 점자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그림 하나로서 모든 것을 함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 그 그림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할까요? 혹시 앞에 연사님들 중에 이제 그림을 보여주거나 뭐 브랜드 네임 얘기도 있어서 했을 텐데 그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언어라는 게 또 한편 생각해보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제한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에게 뭔가 그림을 설명해 준다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친구분들 중에 해외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지형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막 설명을 해주는데 듣는 입장에서 어떻죠?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것이 말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성인데요. 시각장애인들에게 바로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림을 설명을 해줄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늘 말로 설명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시각장애인분들 만나서 뭔가 이 주변 환경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늘 어려움을 갖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그래도 그나마 이해를 하실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번 그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이제 스카이라운지를 올라갔는 경우가 있었는데 야경이 너무 멋있었어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어머 너무 멋있다 이랬더니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옆에 있는 시각장애인분께서 어떻게 아름다운데요?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같이 느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본 적이 있을까요? 예? 반짝반짝하는 것을 어떻게 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반짝반짝한다는 느낌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색 찬란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사물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건 점자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로 옛날입니다. 지금 그런 말 쓰지 않지만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거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건 뭐냐면 결국은 뭔가 못 느끼는 우리가 전혀 그 사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돼지도 우리가 뭐 들창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승 모양 그려놓으면 돼지코 같다 뭐 이런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없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보름달 같은 얼굴, 보름달이 동그란지 네모난지 세모난지 몰랐던 어린이였다면 시각장애 어린이였다면 보름달 같은 얼굴을 얘기했을 때 삼각형인가? 네모난가? 삐죽삐죽
부족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점자로 그림을 표현을 해서 이제 그나마 사물을 설명을 해주고 이해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반응이 이래요. 시각장애인들 점자 이거 그림 보면 바로 이 대지를 아니까?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지를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전혀 본 적이 없는 분이, 그나마 중도실명하신 분들은 그나마 감이 있으니까,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전혀 이것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만지는지 머리를 만지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선을 만져가면서 설명을 곁들였을 경우에는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해를 합니다. 이건 꽃입니다. 식물, 동물, 식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건물 앞에 가면 촉지도라고 해서 점자로 건물의 안내도가 나와 있는 거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그 지도입니다. 강동구의 한 지역의 지도인데, 예를 들면 쭉 가면서 오른쪽에는 우체국이 있고요, 왼쪽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지형을 설명해 줄 때 훨씬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자로 표현해 주는 그림도 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례로 여러분들 뾰족뾰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 보여드리는 지도 모양처럼 여기다 이것을 점자로 해가지고 뾰족뾰족이래,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갖고 뾰족뾰족이라는 느낌을 줬을 때 뾰족뾰족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 느낄 수 있을까요? 뾰족뾰족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날카롭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점형이 갖고 있는 건 날카롭다는 의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가능하면 다양한 재질을 사용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더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다양한 것을 사용해서 책을 만듭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텍타일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뾰족뾰족이 갖고 있는 뾰족뾰족하지만 날카롭다, 위험하다 뭐 이런 것도 느끼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동물, 표피, 생선의 비늘이 있다. 예를 들면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깃털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박제된 거, 예를 들면 뭐 동물 실제 모양 만들어서 만드는 거, 그게 사실 다 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실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점자로만 표현해주는 그림 이외에 또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여러분들이 보는 즉시 그것이 뇌에 전달돼서 좌뇌 우뇌가 상관없이 어쨌든 뇌에 전달돼서 바로 판명이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해를 돕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의 이야기, 그림책에 있어서도 말로만 표현해주는 그림책이 아니라 실제 그림을 느끼고 만지는, 엄마가 떡강지를 이고 가는데 말로 떡강지를 이고 가면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겠죠? 그러나 실제 엄마의 옷을 입고 떡강지를 그려놨다든지,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고 엄마 옷을 입었다 라는 느낌을 실제 천으로 겨울감을 만들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동아줄을 타고 올랐는데 떨어지죠? 썩은 동아줄이라 끊어지는 느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실제 만지고 느끼기 때문에 훨씬 그 내용이 더 와닿습니다. 만지고 느끼는. 우리가 이거는 비장애 아이들에게도 팝업북이라는 것이 주는 느낌과 같이 장애 아동들에게 이런 느낌을 줬을 때 그림책에 대한 이해,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서 책을 만드는 거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조기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게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시각장애 부모님들이 비장애 아동, 우리가 시각장애가 전혀 유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비장애 아동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럴 경우에 가정에서 시각장애 아동이 과연 부모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책을 읽어줄까요? 앞에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얀 종이 위에 올록올록 튀어나온 것 같고 점자책을 동화책 있는 걸 읽어준다고 했을 경우에 아이는 전혀 다른 짓을 하죠. 보이는 게 뭐 있어야죠. 그렇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엄마는 책 읽어주는데 아이는 딴 데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 시각장애인 아동이 있고 비장애인 부모님 경우, 비장애인 부모님은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아이는 마냥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귀를 들이면서 딴 생각하고 딴짓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각장애의 가정,
전 가족이 다 시각장애가 아니니까 시각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어우러지는 가정에서 이런 의사소통이 이어질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다 보니까 조기교육 부재에 놓이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학습 부재까지 놓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 부모님의 자녀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엄마와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교감이 계속 있어져야지만 생각하고 더 이야기하고 이런 게 계속 넓혀질 텐데 그런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드물어지는 게 많지 않은 거죠. 반대로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도 또한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금 보시는 이 책이 묵자와 전자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렇다면 엄마가 이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시각장애 엄마가 읽어주고 있을 때 비장애 아이는 함께 보고 있겠죠. 글씨 텍스트를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형제가 장애와 시각장애 장애와 형과 아우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책들을 이것도 마찬가지 아빠 같은 깜장이 땅속나라 친구들이라는 건데 이것도 만지고 느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위에 투명하게 하얀 거 있는 거가 비가 오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풀 있는 느낌, 돌, 그 다음에 개미가 지렁이 있는 쪽으로 가는 느낌, 지렁이는 미끈미끈한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왼쪽에는 텍스트가 목자와 점자로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한글놀이, 유아용의 경우에 책을 만든 건데 나비라는 것을 점자로 다 표현을 해서 한글의 나자라는 의미를 느끼게 하는 그래서 유아, 아까 말씀드린 부모 자녀 간에 이어주는 한글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엄마들이 집에서 한글 가르쳐주게 하는데 시각장애나 비장애 함께 있는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교육의 어려움을 위해서 만든 책이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책 위에다가 점자 라벨을 붙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러면 그림을 표현하지는 못해요.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모든 책의 그림을 다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 가능하면 촉각도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림을 표현을 하지만 일반 그림책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자 라벨을 붙이는데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 시각장애 아동들이 점자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금 맹학교나 이런 곳에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가서 구연농업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시각장애 아동들의 특성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점자 읽으려면 손으로 눌러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끝이 아프다고 점자 읽기를 깊이 합니다. 읽을 줄 알아도.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처음 점자 배웠던 거하고는 달리.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점자 읽기를 들어 읽으니까 우리 비장애 애들도 책을 들이면 아무래도 독해력이 좀 떨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각장애 아동들도 점자를 들리니까 점자 읽는 해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가도 학습에 흥미를 잃고 더 많은 계속 올라갈수록 학습 부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도 책을 읽을 수 있어. 나도 내가 비장애 형한테 내가 책을 읽어줄 수 있어 라는 자존감. 이게 생기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책 읽기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서로 내 책이하고 더 많이 누가 더 많이 책을 빌려가느냐에 막 시합을 하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자 당연히 잘 빨리 읽겠죠. 많이 읽으니까. 그러면서 책을 읽으니까 더 많은 생각이 넓어지겠죠. 깊어지겠죠. 행동도 달라지죠. 그러면서 학습에 흥미를 갖고 결국은 학교 교육 과정의 모든 여러 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너무나 고맙다고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책 읽기를 하고 학습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고 아이들의 생각이 깊어지기 위해서 꿈과 소망을 갖게 해줘서 너무 좋다는 게 그럼 제가 참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각장애 아동들도 우리와 똑같이 비장애 아동들을 키우듯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서 자랐을 때 내년에 그러니까 먼 훗날 미래의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또 다른 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이들을 자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책을 만들어서 보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경우는 빛이 없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체 감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일 지금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 게 색깔입니다. 아주 빛도 못 느껴. 어렴풋이라도 느끼는 사람은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깜장색이다를 어렴풋 느끼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색깔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전혀 못 느끼죠. 그래서 사실은 색깔을 느끼게 하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좀 연상시켜서는 얘기를 했죠. 아이들의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바나나는 노란색이야. 그러면 그
그냥 막연히 바나나를 좋아하는 애 같으면 난 노란색이 좋아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색깔을 연상해서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시각장애인들, 우리 신체 손상을 위한 앞에 우리 청각장애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어떤 신체적 일부 손상은 인생의 장애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쟤 시각장애가 있어? 그러면 쟤는 뭘 얼마나 하겠어? 라고 우리가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각장애인들 경우,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시력상실에서 다른 대체 감각이 발달해서 기억력이나 논리력이나 감지력, 분별력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은 만약에 도표를 본다면 오른쪽, 왼쪽 쫙 해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지점에서 상하 좌우에 맞춰서 이건 뭐다로 느낄 수 있는데, 자,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도표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른쪽으로 쫙 불러줘요. 그 다음 줄 쫙 불러줘요. 그리고 그 다음 줄 쫙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읽어주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머릿속에 그것을 도표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기가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바로 상하 몇 칸에 무슨 답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을 그분은 그 시각장애인들은 머릿속으로만 다 그것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보다는 논리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만난 사람 1년이나 2년이 만나도 목소리를 기억하고 사람 기억합니다.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대단합니다. 집중력 또한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당신이 묻고 있는 기숙사의 옆방이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당신이 가기 전에는 시각장애인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방 옆에 있는 게 그 시각장애인이 한국인이었는데 마침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마 같은 한국인이고 하니까 아마 배려를 그렇게 해줬던 거고 가능하면 1층인데 주로 거기가 외국인이거나 이렇게 좀 그런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배려를 했다고 해요. 그런 건 뭐냐면 좀 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돕고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좀 그런데 배치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항상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그 시각장애인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됐대요. 근데 당신은 여기서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가서 실제 영어를 하는데 수업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느끼긴 당신은 그 나라에서 나는 언어장애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저도 사실은 유럽에 여행 갔을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독일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이 호선이 가다가 공사 구간이 있어서 끊깁니다라는 얘기를 독일말로 해주는데 전혀 못 느끼고 모르고 그냥 무심코 있다가 되돌아가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우리 똑같은 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 우리 한국인 시각장애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영어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배웠답니다. 우리 한국인한테 한국인 시각장애인들. 그래서 내가 늘 빚을 졌다. 시각장애 빚을 졌다는 생각에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시각장애인 돕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또 여러분과 다른 특성, 재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절대로 동정이나 연민의 시선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는요, 저희 아버지 모시고 가면 이런 협차시는 분들 참 많이 뵀어요. 근데 사실 지금 세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훨씬 뛰어난 사람 많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지 결국 동정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애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특성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사실은 어느 지역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또 장애의 어떤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사회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중도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좀 얘기를 하자면 또 일시적으로 어떤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는 장애인과 비장애로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비장애인이라고 얘기를 잘 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 또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 내가 장애인에 대해서 꼭 관심과 배려를 갖는 것이 훗날 저한테 오히려 그 수혜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멀라이제이션, 우리 모두가 보편화적인 어떤 배리어프리의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다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요. 꽃밭에 가도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꽃이 모여야 그 꽃밭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학생들이 똑같이 같은 색깔의 교복을 입으면 아름답다고 저는 느끼지 못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돕고 도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 때 보다 아름다운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제 강연을 통해서 또 저희 앞에 농인에 대한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겠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